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보실 내용은 이제 그 세종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 최고의 임금이 바로 이 세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항상 지갑 속에 이 세종대왕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광화문에 가면 세종대왕의 그 동상이 있잖아요. 그 몇 해 전에 이제 동상이 걸림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세종대왕 하면 그 한글 훈민정음을 이제 창제를 했었죠. 1443년에 훈민정음을 창제를 하고 이제 그 1446년에 훈민정음을 이제 반포를 하게 되는데, 이 훈민정음 이 창제 그 과정에서 이 신하들의 반대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최만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최만리라는 이 신하가 이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에 대해서, 한글 반포에 대해서 이제 설전을 벌이는, 그러면서 이제 최만리가 세종대왕에게 꾸지듬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훈민정음은 자, 이 양반 지배층들, 이 지배층들의 약간의 그 반발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그 나만 알고 있어야 하는 지식을 다른 사람들이, 이 하층민들이 다 같이 알게 되면 이 기득권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타격을 입는 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지배층들이 알아야만 하는 이 사실들을 이 하층민들이 자, 이 훈민정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신분적인, 이 명분에 입각한 이 신분적인 지배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염려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세종대왕이 그 엄청난 이 한글을 이제 창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선의 그 레오나르도 이 다빈치하고도 뭐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 세종대왕이 자, 한글, 그러니까 의문학이죠. 자, 이 의문학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과학기술이라든지 또는 이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에 있어서는 이 천민 출신 있지 않습니까? 이 장영실 같은 경우에서 각종 과학기구들을 이제 만들게 되고요. 박연 이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그 음악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정리를 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천재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이 세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리고 또 형제들 간의 관계도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양녕대군이 있고 뭐 효령대군이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충녕대군 세종이지 않습니까? 그 아래 이제 성녕대군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형제들 간의 관계도 좋았었고, 이 성품도 좋고,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 있어서 굉장히 출중한 임금이 바로 이 세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유교적 왕도 정치를 표방을 해서 이제 그 의정부 서사제를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꾀하는 의정부 서사제를 했었죠. 앞 시간에 제가 설명해드렸었죠. 그래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가 있었다. 유교 문화가 발전하게 된다. 전통 문화를 각종 전통 문화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그 참고 자료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 세종대왕 때 자, 이 집현전이 설치가 돼요. 집현전. 그러니까 학문연구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현전 학자, 뭐 성산문이라든지, 뭐 신숙주, 정인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한글 창제 작업에 참여를 했었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세종대왕의 아들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문종이라든지, 자, 이런 뭐 정의공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같이 협심해서 한글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자, 어쨌든 이 집현전을 통해서 이제 뭐, 자, 유교 교육을 이제 주로 담당을 했었겠죠. 그래서 이제, 경연이라든지 이 서연, 자, 이런 그 학문에 대한 어떤 강연을 담당을 했었다. 이 강연은 뭐냐면, 자, 왕 있지 않습니까? 왕이랑 신하랑 이 유교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강론을 하게 되는, 자, 이게 이제 경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교적인 학문 연구를 신하들과 임금이 같이 하는 거다. 이 서연은 뭐냐면, 이 세자에게 자, 유교 경전을 이제 가르치는 거. 이거 이제 서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연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경연과 서연을 집현전에서 담당을 했었다. 자, 그리고 뭐냐면, 그리고 또 뭐가 있으면, 사가 독서제라는 게 있는데, 세종대왕은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는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도 공부를 열심히 좀 해라 라고 하는 이 사가독서제, 그러니까 일종의 그 유급휴가라고 보시면 돼요. 유급휴가제.
그래서 보통 이 조선시대 그 지배층들을 이 사대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대부의 이 사는 이 성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라는 얘기죠. 학자. 공부하는 학자다라는 뜻이고, 이 대부라는 뜻은 뭐냐면 관리라는 뜻이에요. 관리. 그러니까 이 사대부라는 뜻이 원래 송나라 시대 때 이 사대부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관료층을. 송나라 시대 때에 있었던 이 사대부가 조선시대도 이제 사대부라고 불리는데, 공부하는 관리다. 그래서 관리들은 항상 이 성리학, 유교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가독서제, 이런 어떤 이념에 입각해서 이제 공부를 하라고 하는 사가독서제, 일정 기간 동안 쉬는 유급휴가제를 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각종 제도, 문물, 역사 연구 편찬을 하게 되는, 제도를 이제 정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사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정인지라든지 김종서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 고려사라는 역사서를 편찬을 했습니다. 고려사. 이거 저희 기전체로 써있다라고 얘기해요. 기전체. 기전체가 뭔지 아시죠? 저희가 이제 중세문화사 때 설명해드려서 그런데, 기전체. 본기와 열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역사서 있지 않습니까? 주제별로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 중국의 한나라 때 사기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기원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우리 조선은 황제의 국가가 아니라 왕의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기가 아니라 세가가 들어요. 세가와 제후의 일대기다. 그래서 세가와 그 다음에 열전으로 구분했다. 라는 건 이제 중요한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국사기 있지 않습니까? 삼국사기는 고려시대 때는 이 황제국을 지향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기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본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세가로 표현한다. 라는 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이제 고려사의 또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 고려의 마지막 왕 있지 않습니까? 공양왕. 공양왕 이전의 왕. 그러니까 우왕과 창왕 있지 않습니까? 그 우왕과 창왕은 공민왕의 자식이 아니다. 공민왕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세가에 넣지가 않아요. 세가에 넣지 않고 이 열전에 넣습니다. 반역 열전에 넣어요. 신돈의 자식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우 신창이라고 얘기해요. 신우 신창. 신돈의 자식이다. 근데 이 고려사의 신우 신창 관련된 내용은 어차피 역사는 이 승자의 입장에서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약간의 조작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 강력한 의심을 받고 있는 게 고려사의 반역 열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 고려시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신천 팔도 지리지라는 지리서도 이제 편찬이 돼요. 신천 팔도 지리지.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의학서로는 이제 향학집성방. 이런 의학서가 이제 편찬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농사직설이라는 이 농서도 이제 편찬이 되면서 이제 농업 활동에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글을 창제했었죠. 그리고 이러한 집현전이 나중에 좀 비대해지면서 이제 왕에게 이제 어느 정도 간쟁을 하는 이런 역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간쟁 기관으로도 또 정치 기관으로도 변모가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현전을 통해서 이 관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대부 관리들이 세력이 굉장히 좀 비대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현전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종, 단종 때에 이르러 굉장히 비대해지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이 집현전 학자들을 그래서 이제 성삼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제 타도를 하고 왕권 강화 정책을 추진했었던 왕이 단종도 이제 몰아내고, 조카 쓰던 단종을 몰아내고, 수양대군, 세조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 이 세조가 왕이 오르게 되면서 이 집현전을 이제 폐지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도 나중에 또 볼 수 있습니다. 문종 단종 때 집현전 학사의 정치 진출 강화로 왕권이 좀 약해졌었는데, 이 세조가 이 집현전을 없애버리게 되면서 왕권이 강화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여기 사육시는 뭐냐면, 우리 뒷부분에 설명해드릴 거예요. 사육시는 뭐냐면, 그러니까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지 않습니까? 1453년 계유정난 이후에 이제 왕위를 나중에 이제 찬탈을 하게 돼요.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단종의 입장에 서서 격렬하게 저항했던 6명의 신하를 이끌어서 죽음으로써 저항했었던 6명의 신하를 사육신이라고 얘기해요. 사육신. 죽음으로, 단종에게 충성을 맹세했었던 이 사육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지금 저기 어디죠? 저기 노량진을 가게 되면 이 사육신 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육신이 있었다는 거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게 있었다. 사육신 사건으로 해서 이 지편전이 그래서 이제 폐지가 되고 홍문관으로 나중에 이제 계승이 된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홍문관이 나중에 이제 창설이 되는데, 그 유교윤리가 이제 보급이 돼요. 그래서 사부학당제가 이제 실시가 되죠. 사부학당, 중앙에 이제 사부학당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삼강행실도, 삼강 있지 않습니까? 뭐, 군의신강이라든지, 또는 부의부강, 그 다음에 뭐, 부의자강, 이런 식으로 해서, 군신간에, 그 다음에 자, 부부간에, 그 다음에 부자지간에, 지켜야 될 이 삼강 오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삼강이 되고요. 군의신강, 부의부강, 그 다음에, 부의자강.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삼강이 되고, 이런 삼강 행실도, 그러니까 삼강과 관련된 그 내용들을 담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교윤리를 보고 위해서, 그 다음에 국가의 올해의 5개의 그 예법을 정리한, 국조 올해의, 이런 것도 이제 가능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불교 종파를 이제 병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 때에, 선종과 교종, 양교를 이제 병합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서원의 토지와 노비도 이제 몰수하게 되면서 불교를 좀 더 이제 좀 약화시키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각사라고 나와있는데, 원각사는 세조 때에 건립이 되죠, 원각사. 지금 저기 탑골공원 있지 않습니까? 종로에. 거기가 이제 그 원각사 자리인데, 이 원각사는 세조 때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또 포인트가 뭐냐면, 군사적으로 이제 그 사군 육진이, 세종대왕 때에, 개척이 된다. 영토가, 지금의 영토가, 그래서, 여기 그 한반도의 영토가 이제 확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문화군주인 동시에, 과학군주인 동시에, 굉장히 그 다방면에도 이제 뛰어났었는데, 이 영토까지 확장을 해요. 사군, 여기다 이제 사군, 이 최윤덕 장군을 보내서, 여진족을 몰아내고, 사군을 설치했었다. 그리고 이 두만강 일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압록강고 여기 두만강 일대에 육진을 설치를 해요. 여기 이제 김종서를, 보내서 이제 육진을 설치를 해서 우리 영토가 그래서 이제 이만큼 넓어졌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군 육진의 이 지역에 백성들을 거주시키기 위해서 이 남부 지역에서 백성들을 이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기도 했었던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약간의 반강제적인 성격이 좀 강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정책을 또 뭐라고 하냐면 3인 정책이다. 세종대왕의 3인 정책도 있었다라는 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서는 나중에 저기 수양대군에게 의해서 이제 죽죠. 이 살생부에 이제 해당이 돼서 살부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세종대왕이 나중에 죽습니다. 대유정나 때 1453년에 뭐 이런 게 있었다. 그리고 이제 스시마 원정, 대마도 이제 그 원정이라고 하죠. 이 기해동정, 기해년에 이르렀다고 해서 기해동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419년에 왜구의 근거지였었던 이 스시마 섬을 이종무 장군을 보내서 토벌을 했었다. 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보 정치를 이제 표방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의창제를 이제 실시를 하는 저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춘대 추납에 농민 구율 기구가 이제 의창되지 않습니까? 빈민구제 정치를 실시했었다. 그리고 이제 제인과 화척 등을 이제 양민화하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신백정이라고 얘기해요. 백정. 제인과 화척. 제인들은 이제 보통 이 창기라든지 또는 줄타기라든지 이런 어떤 광대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 제인은. 그리고 이제 화척은 이제 도살업에 주로 이제 동사하는 천민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옛 여진족 있지 않습니까? 옛 여진족, 이 북방의 유목민족의 후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천민들인데, 이런 천민들을 이 백정으로 이름을 갖다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을 양민화 하겠다는 거예요. 양민화 하겠다는 얘기죠? 양민화. 그러니까 원래 고려시대 백정은 농민이지 않습니까? 양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조선시대 때 이런 제인이라든지 화척들도 백정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신백정이라는. 양민화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일반 농민들이 이 백정을 구분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런 백정들은 좀 이렇게 좀 양민화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백정은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천한
신분이었다라고 이제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려백정과는 좀 다른. 자, 천인인재를 발탁을 했었다. 장영실 이런 사람들이 발탁이 되어서 이제 여러 가지 과학기구들도 이제 만들게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사법제도도 이제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형수의 복심제가 이제 도입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인권에도 신경을 썼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조선 성종 때 완성이 되는 그 경국대전이라는 법전 있지 않습니까? 이 경국대전 같은 경우는 이 삼심제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3번에 걸쳐서 재판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지라든지 이 세금 제도도 이제 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분 6등법이라든지 또 연분 9등법, 자, 이런 그 세금 제도를 이제 새로이 마련을 해서 이제 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 세금도 수신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거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경제사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문화적인 이 발달 정책을 이제 보시도록 하겠는데, 관습도감이라는 이 기구를 설치를 해서, 자, 박연 있지 않습니까? 이 박연을 통해서 당악이라든지 또는 아악과 같은 이런 음악도 정리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구기, 그 다음에 뭐 자경류는 이제 물시가 되겠죠? 네, 뭐 앙부일구, 이거는 뭐 해시기가 되겠고, 자, 이런 그 과학기구들도 개발했었다. 자, 그리고 칠정산이라는 역법서도 이제 편찬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한양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역법서를 만들게 되는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아라비아의 그 회회력이라든지 또는 원나라의 그 수시력 있지 않습니까? 이 수시력을 참고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역법서를 편찬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실 내용은 세조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조는 이 세종대왕의 그 아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문종의 이제 동생이 되는데, 이 문종이 좀 병약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2년 만에, 재위 2년 만에 일찍 죽게 되고, 1452년에 그래서 이제 문종의 아들이었었던 이 단종이 왕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불과 이제 13살의 나이에 왕에 오르게 되는데, 자, 단종이 왕에 오르게 되니까 이 삼촌이었었던 이 숙부, 그러니까 이 수양대군이 되겠죠. 이 수양대군이 호시탐탐 이 왕위를 노리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수양대군의 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동생이 또 안평대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안평대군은 그 단종을 지지하는 이 세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양대군과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양대군이 1453년에 이제 이 계유정난을 일으키게 되면서 중앙 권력을 완전히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1453년이 되는데요. 이 계유정난에서 주로 이제 그 활약을 했었던 세조의 그 신복이 있었죠. 세조 신복이 한명회라는 이 한명회가 이 살생부를 작성했었어요. 자, 죽일 사람, 살릴 사람 이렇게 해서 살생부를 작성했었는데, 이 살부에 속해 있었던 중앙의 집현전 학자 출신들이라든지 또는 이 영의정 또는 우의정, 영의정 홍보인, 김종서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단종을 지지하고 있었던 이 안평대군 있지 않습니까? 이 안평대군을 역모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강화도로 유배를 보내게 되는. 자, 이렇게 되면서 중앙 권력을 이 세조를 중심으로 한 이 한명회, 그리고 신숙주, 권랑,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계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 단시 왕이었었던 이 단종은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허수아비가 되는. 자, 이렇게 되면서 시시각각 목숨의 그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노출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나머지 계유정난 이후에 2년 만에 왕위를 숙부였었던 수양대군에게 물려주고 이제 상황으로 물러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1455년에 숙부였었던 세조가 왕이 오르게 되는데, 이 숙부가 어떻게 보면 왕위를 찬탈하게 된 거잖아요. 왕위를 찬탈하게 된 건데, 거기에 대해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신하들이 있었어요. 이 단종을 지지하는 이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이 단종 복위 운동을 이제 전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1456년에 단종 복위 운동을 전개하려다가 이제 그게 이제 사전에 발각이 되어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사육신이 되겠습니다. 자, 죽음으로써 단종에게 충성을 맹세하고자 하려는 이 사육신 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신숙주와 친구가 있었어요. 원래 성산문이라고. 성산문 굉장히 좀 친했었는데, 어쨌든 이 권력을 앞에 두고 이제 좀 이렇게 좀 틀어졌었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성산문이 있었고, 성산문을 중심으로 해서 저기 뭐 유흥부, 저기 유성원, 이계, 하위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박팽년. 이런 사람들이 이 6명의 그 죽음으로써, 저기 보필을 하고 있었던, 단종에게 충성을 맹세했었던 이들이 이 사육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정권 장악하게 되는데, 계유정난 사육신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세조가 권력 잡았다. 왕권 강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자,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문종, 단종 집권 시 집헌전 학자와 원로 대신들이 정권 장악했었죠. 자, 그 과정에서 수양대군은 이걸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었어요. 왕권을 능멸하는 행위다. 그래서 이걸 타도해야 된다. 명분은 이렇게 내세웠었죠.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이제 그 왕에 오르려는 그런 음모가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계유정난 사육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왕권 강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저기 단종 복위 운동이 전개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단종은 저기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 사약을 먹고 이제 죽게 되는데, 단종을 죽인 왕이 바로 이 세조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자, 그렇게 되면서 왕권 강화 정책을 추진하게 됐죠. 육조 직계제가 부활됩니다. 육조 직계제 설명해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현전이 폐쇄가 되고요. 자, 경연도 폐지가 되고, 자, 종친들도 등용이 되는 등,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유정난 이후에 권력을 장악했었던 이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이 세력들을 보통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자, 훈구다. 훈구 세력이다. 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 뒷부분에서 볼 거예요. 이 훈구와 이 살인들 간의 대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나중에 뒷부분에서 또 자세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어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그 세조대에 와서 이제 그 부강병을 굉장히 많이 추구를 하게 되고, 국방력도 이제 강화를 하게 되는데, 자,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 이 지방군 체제를 그래서 정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진관 체제가 형성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그 중앙군으로서 5위가 있었습니다. 5위. 중앙군이요. 그래서 5위에는 저기 중위, 그 다음에 좌, 우, 전, 후, 이렇게 해서 중위, 좌위, 우위, 전위, 후위 이렇게 해서 5위가 있었거든요. 이게 중앙군이거든요. 중앙군이고 지방군으로서 이제 북쪽에는 그 입군. 자, 북부 지역에 입군이 있었고, 남부 지역에 영, 진, 군이 있었습니다. 영진군. 이 영에는 이제 병영이 있고, 수영, 이렇게 있는데, 병영은 이제 그 육군을 얘기하고, 수영은 이제 수군을 얘기하죠. 어쨌든 이 영진군과 이 입군이 있었는데, 입군 체제가 있었는데, 보통 이 변경 지역이 입군이 되겠죠? 변경 지역 중심으로 이 군사 체제가 이제 편성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 진관 체제가 형성되기 그 이전에, 자, 군육도 체제를 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 지역에서 입군 체제로 이 영진군도 편성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도가 이렇게 있으면 각 도를 이렇게 이렇게 쪼개요. 쪼개서 여기를 이제 군익도로 이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군익도로 만들어서 이제 군사적인 어떤 구역으로 이제 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세 개의 익으로 또 편성해요. 그래서 이제 그 우익, 좌익, 그 다음에 저기 중익, 중익, 좌익, 우익,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개의 익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었다. 이 군익도 체제가 되는데, 이 군익도 체제가 이제 이 진관 체제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좀 비슷하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들어가게 되냐면, 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0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0이라는 하나의 어떤 그 특수 군사 구역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이 0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 거진이라는 게 있어요. 거진. 그러니까 진을 얘기하죠. 큰 진을 얘기하죠. 이 거진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각 군현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각 군현들을 이 지휘 통솔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0을 단위로 해서 이제 그 지방 지배를 하게 되네요. 지방을 이제 방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역 방어 체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적이 이렇게 쳐들어오잖아요. 외적이 쳐들어오면 여기를 이제 그 격파를 하고, 예를 들어 이제 여기가 이제 함락이 되었었어요. 함락이 되면 또 외적이 또 다른 영으로 가서 또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여기서 또 패배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영웅에 가서 또 싸우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얘네들이 외적들이 그냥 피로해지고 피곤해지는,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어떤 전투력이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게 바로 진관 체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위와 군익도에 기초한 그 진관 체제가 확립이 되는데, 자, 변방 중심의 방어 체제를 전국적인 지역 중심 방어 체제로 바꿨다라는 게 바로 이 세조 때의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자, 뭐가 있냐면, 자, 보법이라는 게 나와있죠? 보법. 자, 보법은 뭐냐면, 자, 보법. 자, 보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앙군 있지 않습니까? 중앙군이 고려시대가 아니라 이 조선시대 때의 이 군역제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조선은 기본적으로 양인개병제예요. 양인개병제. 그러니까 양인이면 무조건 군대를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인개병제. 그래서 이거는 그 관념적인 내용이고, 실제적으로는 양인들 안에서도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양인들 안에서도 뭐 양반 사족층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중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농민들이 있죠? 농민들이 있고, 뭐 저기 뭐 수공업자들, 뭐 상민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들이 양인이지 않습니까? 양인인데, 이 수공업자들이라든지 이 상인들 같은 경우는 다른 국가에다 부담하는 다른 이 국역이 있어요. 국역이 있기 때문에 군대의 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양반이는 저기 이제 벼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벼슬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또 벼슬을 준비하는 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역이 이제 면제가 되고, 중인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 뭐 향리 같은 경우는 이제 향역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도 이제 군대를 면제를 받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대를 양인 개병제지만 실질적으로 군대에 농민들이 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반들 같은 경우, 뭐 중인들 같은 경우, 뭐 특수군에 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자, 세 명을 하나의 집단으로, 하나의 조직으로 이제 편성을 해요. 하나의 조직으로 편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정군이 있고요. 정군이 있고, 보인이 있습니다. 정군에 한 명이 들어가게 되고, 보인에 이제 두 명이 돼요. 이 정군은 뭐냐면, 이 중앙군이나 또는 지방군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군대로 이제 파병이 되어서 군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정군이 되겠고, 군대로 한 명이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두 명이 이 정군에 대한 이 경제적 지원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보법입니다. 보법. 그래서 이 보인 두 명은 이 정군에 대해서, 자, 포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포 한 필씩을 납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군을 위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이 보법 체제가 되겠는데, 우리 교재에 군역을 지는 정군 한 명당 장정 두 명이 보인이 되겠죠? 장정 두 명을, 보인으로 적어요. 정군을, 포를 납부를 해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라는 게 이 보법 체제가 되겠습니다. 이 조선 세조 때 정비가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국방력 강화 정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세조 때 보시게 되면 이 편찬 사업이 정비가 돼요. 그래서 이제 경국대전 있지 않습니까? 조선의 기틀을 형성하는 이 법전이 경국대전이 되겠는데, 국가를 경영하는 이 법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국대전이 그래서 세조 때 편찬되기 시작을 해서, 조선 성종 때 경국대전이 완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 경국대전이 편찬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전, 형전, 이런 법전도 이 경국대전 안에 들어가 있겠죠. 호전, 형전. 자, 그리고 이제 문종실록이 이제 편찬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농서에 썼던 이 사시찬요가 이제 강희명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편찬이 되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 당의 농업서적이었었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 다시 편찬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시대 때의 제왕학으로서 알려져 있는 서적이다. 이 정관정요추를 이 번역을 하게 되는 제 모습을 또 볼 수 있었어요. 이 세조 때. 자, 그리고 이제 중앙권력 지방 세력의 반발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징옥의 난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1453년에 개유정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개유정난이 일어나고 나서 이 김종서와 좀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 이징옥이 함길도 지역에 도제찰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지방 장관이었어요. 함길도, 그러니까 함경도 지역이 되겠죠? 자,
자, 이 지역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수양대군이 이제 그 개유전난을 일으키게 되면서 김종서가 일파했었던 이징옥을 파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파면을 하게 되는데, 파면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한양으로 이제 돌아오고 있었죠. 돌아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 수양대군이 개유전난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시 돌아와서, 자,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국호를 대금으로 하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이제 뭐,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 나중에 진압이 됩니다. 진압이 되고, 이징옥도 이제 피살 당하게 되면서, 자, 실패를 돌아가게 되었었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징옥의 난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세조 말년이에요. 세조 말년. 세조가 이제 그, 1468년에 이제 그 사망을 하게 되는데, 1년 전에, 1467년에, 함길도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방 차별이에요. 이 지역을, 자, 이징옥이 난 이후에 좀 어느 정도 좀 차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을 모아서, 자, 이 시해가 그 지역에 이제 그 토호거든요. 호족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시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함경도 지방을 차별하고, 자, 토관 제도도 이제 폐지를 했었거든요. 이징옥이 난 이후에. 자, 토관 제도 폐지와 중앙 집권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시해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자, 이것도 이제 진압이 되었었다. 그 결과 이제 유향소가 폐지가 되었었죠. 유향소는 이제 그 사신관 제도를 이제 계승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지방자치 조직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 지역의 그 유력자들의 자치 조직이다. 그래서 이제 수령을 보좌하고 자문을 담당하는 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유향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유향소가 폐지가 되고 이 호배법이 강화가 되면서 함길도 지역이, 그리고 이제 함길도도 두 개의 도로 이제 쪼개져요. 두 개의 남도와 북도로 이제 쪼개지고 길주라는 지역도 이제 주에서 현으로 이제 강등이 되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제도 정비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뭐 토지 고조 측량, 인지의 규형, 자, 이런 그 토지를 측량하는 이 기구를 이제 만들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상평창이 이제 부활됩니다. 그래서 상평장이 그거죠. 그러니까 자, 시중에 곡식이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되었을 때, 그래서 곡식을 사들였다가 그 곡식이 시중에 이제 없어지게 되고 값이 또 오르게 되면 그걸 이제 시중에다 값싸게 파는 그 기관을 이제 상평창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런 상평창이 부활되고, 자, 그다음에 유교를 억압하고 민족 신앙이나 또는 불교, 도교, 자, 법과 이념을 뭐 절충을 한다. 이게 이제 그 세조 때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세조 같은 경우는 그 왕위를 불법적으로 찬탈하게 된 거잖아요. 유교적인 어떤 그 가치관에 입각해서 봤을 때 좀 매달되는 그런 인물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불교를 좀 강조하고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그 불교에 많이 치중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종로에 가게 되면 그 원각사라는 사찰도 새로 이제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있지 않습니까? 세조 때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만들게 되죠. 우리 중세 문화사 할 때 이거 배웠었죠? 그래서 이제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을 받았다고.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그 중국 원나라의 그 라마교 있지 않습니까? 라마교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만들어진 게 경천사지 10층 석탑이지 않습니까? 그 영향을 받은 게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되겠는데, 원각사지 10층 석탑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국보 2호로 지정되어 있죠? 이게 지금 태골공원에 지금 잘 있습니다. 서울 종로에. 자,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건립이 되었다. 원각사도 이제 이때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흉고포가 형성되는 이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게 이 세조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조 때 그러니까 흉고파가 개우정난 이후 정권 장악한 세력들을 일컬어서 보통 흉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조의 손자가 성종이 되겠습니다. 자을상군 성종이 되는데, 굉장히 어린 나이에, 한 13살 정도의 나이에 또 왕이 오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성종의 할머니였었던 이 세조의 비가 있어요. 정의왕후가
수렴청정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연륜 있고 학식이 있는 이 대신들이 집단 지도 체제를 형성하게 되는 뭐라고 하냐면 원상제라고 얘기하거든요. 원상제. 그래서 원상제의 형태, 수렴 성정의 형태로 국가가 통치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세종이 나중에 20살이 되어서 이제 친정을 하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성종 때에 여러 가지 어떤 제도라든지 문물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이 성종이라는 묘호를 받기도 했었다. 유명한 이 세조 때부터 편찬되기 시작되었었던 이 경국대전이 이 성종 때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홍문관이 설치가 되었다. 홍문관은 세조 때에도 설치가 되었었는데, 어쨌든, 홍문관이 설치가 되었다. 경연도 활성화가 되었다. 경국대전이 완성되면서, 조선의 통치체제가 확립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경제육전이라든지, 조선 경국전이라든지, 이런 법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법전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왕조가 아니라 왕이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는, 그래서 이제 체계적이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성종 때에 이 경국대전이 완성이 됨으로 인해서 조선의 통치체제가 확립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렴청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친정 이후에 육조직계제를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었는데, 나중에 또 의정부 서사제로 이 성종 때에 또 바뀌게 돼요. 성종은 이 비대해진 훈구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성종은 훈구 세력을 견제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방이 응거하고 있었던 누구를 중앙정계에 끌어올리게 되냐면, 누구를 중앙정계에 이제 올리게 되면 성종 때 바로 이 살인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김종직을 필두로 해서, 김종직의 제자가 이제 김일손이라든지 조광주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김종직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살인들이 이 성종 때 중앙정계로 들어오게 된다. 언론 3사에 주로 이제 배치가 되어서 훈구 세력들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몽주가 이제 선주교에서 이제 핏을 당하고 나서 이 정몽주 제자들 길재라든지 김숙자 이런 사람들로 해서 이 살인의 이 의식이 계승이 되어 있다가 김종직을 필두로 해서 이제 중앙정계로 진출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살인 세력이 등용이 되면서 훈구 세력을 견제하게 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억불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세조 때까지만 해도 좀 불교를 좀 강조를 했었는데, 성종 때에 와서 이제 억불 정책을 추진해요. 도첩제를 이제 폐지시켜요. 도첩제는 합법적으로 승려가 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포를 납부하면 승려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도첩제인데, 승려로 출가를 아예 금지시키게 된 거예요. 억불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가지고 편찬도 경국대전. 동문선은 뭐예요? 역대 시문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서거정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동문선이 편찬이 되었었습니다. 동국의 어지 승남이라는 이 지리서도 노사신, 강희맹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서거정이 중심이 되어서 이 지리서가 편찬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동국의 어지 승남인데 나중에 조선 중종 때에 신증 동국의 어지 승남으로 좀 보완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악학계범 이런 음악이라든지 이런 관련 서적들이 편찬이 되었었고, 삼국사 전료, 또 서거정이 편년티의 형식으로 지은 단군에서 삼국시대까지 내용을 쓴 역사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국통감, 이 동국통감도 이 서거정에 의해서 쓴 역사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라 초에서 이제 고려 말까지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당 제도도 운영을 했었다. 이 서거정의 건의에 의해서 독서를 할 수 있게끔 독서당 제도도 운영했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성종에 대해서 성종까지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었습니다. 자, 지금 보실 내용은 이제 중앙정치체제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선의 중앙정치체제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실 텐데요. 자, 조선의 중앙정치체제. 그러니까 맨 꼭대기에 정점에 이제 왕이 있겠죠? 자, 왕이 있으면, 크게 이제 경관직과 그리고 이제 외관직으로, 경관직과 외관직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의정부가 들어가게 된다. 의정부. 지금 의정부 밑에 자 6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호의 병형공, 2호의 병형공 이렇게 해서 6조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승정원. 자,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이 승정원이라는 기구도 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사가 있어요. 3사. 이 고려시대의 3사는 단순 회계 기구잖아요. 그 전국의 어떤 출납을 담당하는 저는 단순 회계 기구인데, 조선의 3사는 그 언론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규모가 고려에 비해서 좀 더 확장된다. 확장된다기보다도 좀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헌부, 사관원, 그 다음에 홍문관.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언론 3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헌부, 사관원만 이야기해서는 이 양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헌부는 이 고려시대 때의 이 어사대 있지 않습니까? 어사대의 유사한 기능을 담당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사관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간쟁을 주로 이제 담당하는 이 중서문화성의 이 낭사가 이제 그 사관원으로 이제 독립을 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 홍문관은 이제 그 왕실의 왕의 어떤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자, 문서를 이제 편찬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홍문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문 연구기관이에요. 홍문관 같은 경우 집현전을 계승한 조선 세조 때 만들어지죠. 이 홍문관이 성종 때 좀 이제 확대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3사가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3사의 역할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 3사는 다 아시다시피 고려시대 때 언론기관 있지 않습니까? 대간. 이 사헌부 사관원의 관원을 이제 대간이라고 얘기해요. 대간이라고 얘기하는데, 대간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서경, 간쟁, 봉박,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 이런 역할을 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박은 좀 약했었다라고 얘기해요. 고려에 비해서 좀. 그 다음에 이 서경은 뭐냐면, 관리의 인면 동의권이에요. 인면. 그러니까 부임하고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동의권. 자, 근데 이 고려시대 때는 맨 꼭대기에 있는 이 문화시정부터 전 관리의 인명 동의권을 이제 행사했었는데, 조선은 오품 이하로 이 서경권이 제한됩니다. 그게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간쟁이 있었다. 아니되옵니다. 전하. 잘못되거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봉박권.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성부 이런 게 있어요. 한성부. 그래서 서울의 어떤 한성 지역의 재판이라든지 또는 치안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 업무를 담당했었던 서울시청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자, 의검부 이런 게 있어요. 의검부. 자, 왕실 직속 이 재판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반역이라든지 중죄인들 있지 않습니까? 중죄인들을 주로 이제 신문하고 담당했었던 기구다라고 보시면 되고, 춘추관 같은 이 역사서를 이제 편찬하는 역사서 업무를 담당하는 춘추관이 있었고, 그것도 이제 성균관 국립대학이죠. 이런 게 있었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본 내용인데 경관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관직이에요. 외관직. 자, 외관직에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부가 아니라 팔도가 있죠. 팔도를 중심으로 해서, 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함경도, 그 다음에 여기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 여기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도가 있다. 팔도가 있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팔도에는 누가 파견되냐면, 자, 고려시대 때는 안차사가 파견되는데, 여기는 이제 관차사가 파견돼요. 자, 이품 이상의 고위관료예요. 고려시대 안차사는 6품 이상의 좀 비율이 낮은 관리였었잖아요. 그리고 지방을 단순하게 순시하고 감찰하는 그런 어떤
좀 낮은 단계의 역할을 담당했었는데, 이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가명이란 독자적인 이 관찰사의 수령 업무 담당 기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 때는 6개월이었었지만, 이때는 최장 2년까지, 부임 기간이 연장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관찰사가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수령들을 통제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팔도 아래 이제 군, 현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부사, 목사, 군수, 현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령 그리고 또 이제 현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군수, 현령 이렇게 해서 보통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 수령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이 각 팔도 아래 부목군현이 있고, 이 부목군현 아래에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통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 통은 다섯 집 있지 않습니까? 다섯 집, 오가가 이제 1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에는 이 통주가 있고요. 리에는 리정이 있어요. 이정이 있고, 그다음에 면에는 면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가가 1통이 되었다. 오가작 통제라고 얘기해요. 오가작 통제. 그래서 이제 조선 성종 때 오가작 통제가 보통 이제 좀 체계적으로 완벽히 됐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오가작 통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가작 통이 한 10통 정도 모이면 리로 되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간직이 있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제가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 위에 이제 조선의 중앙통치기구라고 해서 이제 나와 있죠. 자, 의정부를 보시게 되면 삼의정 합자기구예요. 그래서 이 의정부에는 영의정 있죠. 영의정 있고 좌의정 있고 우의정 있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합의해서 이 중요한 사안을 이제 결정한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의정부의 각 의정들은 밑에 있는 2조, 호조, 예조, 병조, 각 조를 이제 지휘를 하고 국정 운영을 거의 총괄한다. 경연과 사연을 담당한다. 경연, 사연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는데 정일품씩 담당하게 된다. 그 아래는 좌찬성, 우찬성이 들어가게 되는데 종일품 한 명씩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좌참찬, 우참찬, 정의품으로 해서 이제 한 명씩 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사임, 정사품에서 이제 2명이 들어가게 되고, 검상이 정오품에서 1명이 들어가게 되고, 사록이 정칠품에서 2명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정부가 편성이 되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조는 각 업무를 이제 분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2조는 행정자치부 정도? 지금은 행정안전부로 이제 바뀌었나요? 행정안전부가 되겠죠. 호조는 재정경제부 정도가 되겠고, 예조는 이제 예법을 담당하니까 이제 문화관광부라든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병조는 이제 국방부 담당하는, 형조는 이제 사법부, 공부는 건설교통부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분담하고 6조는 집행기관인데, 그래서 행정의 전문성과 그에 의한 어떤 효율성, 이런 게 나타났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6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조의 구성을 보시게 되면, 2조는 천관이라고도 얘기하고, 이 동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주례에서 이제 천지, 그리고 추나 추동, 이런 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념을 따라서 2조는 천관, 호조는 지관, 예조는 춘관, 병조는 하관, 그리고 형조는 추관, 공조는 동관, 이런 식으로 해서 천지, 추나 추동, 이런 관념들이 들어가게 된다. 중국 역대 왕조의 어떤 관제의 규범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조는 천관, 동전 이렇게도 이제 불리기도 했었다. 그리고 이제 문선의 역할을 담당했었다. 문관을 선발한다는 얘기예요. 문관. 훈봉, 공훈이라든지 또는 봉작을 내리기도 하고, 고과, 그러니까 이 점수를 매긴다는 얘기죠. 승진 점수를 매긴다는 얘기죠. 고과 점수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인사 행정을 담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는 얘기죠. 호조는 지관, 탁지부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이 탁지부는 갑오개혁 이후에, 1895년 후에 이제 탁지 아문이 탁지부로 이제 개편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부르게 되는 표현이죠. 그래서 재정을 담당한다. 호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금을 운반하는 그 길을 이제 조운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운이라든지 또는 예산을 담당한다. 예조는 이제 춘관이라고 얘기하는데 또는 의조라고도 얘기하고 남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약, 예법이라든지 또는 음악을 담당하고 제사, 그다음에 뭐 연향, 뭐 외국 사신들이 오면 그 접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어떤 잔치라든지 사신 접대를 한다. 연향을 통해서 학교라든지 뭐 과거 업무를 담당한다. 병조는 학원이라고 부르고 서전이라고 부르는데 자, 문관, 무관의 인사를 담당하고 자, 교통을 담당한다. 자, 다음에 형조는 추관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추조라고 얘기하는데 자, 법률을 담당하고 형벌, 그다음에 뭐 송사, 뭐 재판을 얘기하죠. 그다음에 노예를 담당하는 게 바로 형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조는 동관, 수부, 예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도량형은 뭐 길이, 부패가 아니라 자, 길이, 부피, 무게를 이제 도량형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뭐 토목공사, 뭐 도기류 등을 이제 지당을 한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사. 제가 설명해드렸었죠.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자, 사원부는 자, 현실 정치 및 정책의 시비, 옳고 그름을 논의하고, 자,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추천하는 등, 자, 이런 어떤 풍속 교정을 한다. 고려시대의 어사대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관원은 왕에 대한 간언을 한다. 아니되 옵니다 전하 이러지 않습니까? 정책을 의논하고 잘못에 대해 반박을 하는 자, 뭐 이런 기능을 담당한다. 자, 홍문관, 저 왕의 자문을 하고 그다음에 궁궐 안에 서적을 관리하고 중요한 문서들을 작성하는 게 홍문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이 3사의 활동을 보시게 되면 자, 말씀드린 대로 그 사원부 사관원은 양사라고 얘기했었죠. 이 대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왕이 정치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간쟁권이 있었다고 설명해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서경권, 오품 이하의 자, 관리 임면, 그러니까 저희 부임하고 파면할 수 있는 그 어떤 동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임명권이 있었다. 그다음에 법률의 개정이라든지 또는 폐지를 심사하는 자, 이 고려시대의 대관의 역할과도 좀 굉장히 유사하죠. 근데 고려시대의 대관은 자, 전 관리를 이야기해요. 그 문화시중을 비롯한, 민국적인 문화시중을 비롯한 전 관리의 자, 관리 임명권, 임명 동의권을 담당하는데 조선시대 때는 자, 오품 이하의 그 관리 임명권으로 이제 축소되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연을 담당한다. 그래서 홍문관의 그 관리들이 이제 경연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 과거에 급제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급제하게 되면 이 홍문관의 이 교리를 거쳐서 이제 뭐 승지라든지 뭐 도승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승승장구해서 이제 참판 뭐 정승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영의정 좌의정으로 이제 승진하는 그 엘리트 코스가 바로 이 그 홍문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홍문관은 그래서 이제 경연을 맡는다. 자, 비판의 대상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 이념에 기초한 자, 명분은 뭐 이런 걸 얘기하죠. 뭐 군신 간의 관계라든지 뭐 부자지 간의 관계, 그 이름에 맞는 분수지 않습니까? 군군 신신 부부 자자 뭐 이렇게 해서 각 직분에 맞는 그 윤리에 대한 어떤 풍속에 관련된 사안, 관리 인사 문제나 뭐 비리 행위, 수령 감사 등 지방 간의 축제나 자, 인물의 적합성 여부 등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게 자, 바로 이 대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관이 굉장히 그 핵심 역할로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 정승들도 이 대관 특히 이제 그 나중에 조선 성종 때 그 사림들이 굉장히 많이 등용되지 않습니까? 사림들이 이 대관으로 많이 부임을 해요. 그래서 이제 훈부 세력들을 탄핵을 하고 비판하는 자,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신진 관료들이 자, 얘들 대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비판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참신하고 또 이제 그 강직하고 좀 청렴한 사람들이 이제 주로 임명이 돼야 되겠죠. 자, 한계가 있습니다. 사족의 공론을 대변하는 이 그 표방의 역할을 했었다. 표방하지만 사론의 공론 대변을 표방을 하지만 공론 그러니까 그 여론을 형성한다는 얘기요. 공개적인 여론을 형성한다. 이 공론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실제로는 고위 권력자의 지위를 받거나 사적 이익을 보호하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뭐 대관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서 불이익을 주었던 사람에게 보복을 했었다라는 게 한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승정원 제가 말씀드렸죠. 왕명을 출납하는 그 왕실의 왕의 어떤 그 비서기관이다. 라고 하는 건데, 왕명이 출납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일기가 이제 작성이 돼요. 그게 일기가 뭐냐면 이 승정원 일기예요. 승정원 일기. 그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었죠. 이 승정원 일기가. 근데 뭐 임진왜란 이전에 있었던 이 승정원 일기는 임진왜란 때 그 불이 타면서 소실되었고, 인조에서부터 이 고려, 조선 고종 때까지의 그 일기가 기록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승정원 일기가 있었다. 세계 기록 유산이었다. 우리나라 국보이다. 라는 게 이 승정원 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본부, 굉장히 중범죄인들을 담당하는 그 의본부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고려의 순군부의 전신이다. 고려의 순군부가 전신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국왕 직속 사법기관이다. 자, 국왕 안위에 관계되는 그 중죄, 역모를 뭐 한다거나 했을 때 의본부에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죠. 뭐 고문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성의 행정과 사법 치안을 담당한다. 청이품 기구로 육조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이 한성부 그 수도가 굉장히 중요함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국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모반 등 국가적 중죄인을 신문하고 재판하기 위한 임시 특별 기구다. 이 국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충추관 역사 기록과 이제 편찬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 관원들을 모두 다른 관청의 문관으로 임명을 했었다는 게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각 관청에 이 등록이라는 그 문서가 있어요. 이 등록이라는 문서를 가져다 놓고 이 희정기로 편찬을 해요. 그래서 이 희정기가 이제 왕에게 이제 보고가 되면 그 희정기를 가지고 이제 그 실록을, 조선왕조 실록 있지 않습니까? 조선왕조 실록을 편찬하는 근거 자료로서 활용이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서의 출판과 제사에 사용하는 향, 그리고 이제 충문을 관장하는 기구로서 이제 그 교서관이 있었다. 충문은 이제, 이 조선께 이제 그 축원을 드리는 글, 요게 이제 충문이지 않습니까? 충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등문관 양성하기 위해서 뭐 성균관이라는 이 국립대학이 있었죠. 자, 왕명의 내용을 대신 짓거나 기록하던 예문관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외교문서를 작성하는 승문원이라는 이 기구가 있었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